왜 그런 짓을 해? 심지어 밤마다 공포 소설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왜? 아빠가요? 아빠가요. 주로 살인, 죽음, 유령들이 등장하는 그런 공포 소설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보통 거예요. 동화 읽어주지 않나?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뭉크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아이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매번 신의 뜻을 어기는 악마이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돌아가신 엄마가 천국에서 너희를 지켜보면서 슬퍼하고 있다. 기도 중에 너희 엄마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엄마가 때리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뭉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요. 또 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신병자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좀 싫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 겪으면 좀 정서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보통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거를 배우고 그걸 따라하면서 성장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뭔가 불안장애를 가진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서 뭉크는 나는 이 세계를 두려워하게 됐고 삶과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뭉크가 무시무시한 악마 같은 그런 환영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자기 방 천장에 악마가 남겨놓은 말 발굽 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뭉크의 눈에 나타난 악마는 말에 발을 가졌고 큰 뿔이 나 있고 뭐 꼬리가 있는 검은 형체였다라고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뭉크는 어린 시절 내내 공포에 사로잡힌 채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뭉크는 1살 많은 누나 소피에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모가 이제 집안으로 와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죠. 그래서 뭉크에게도 어쩌면 조금씩 의지할 어른이 생기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1877년 뭉크가의 또 한 번 죽음이 닥치고 맙니다. 누구지? 뭉크가 그렇게 아끼고 따랐던 누나 소피에가 15살의 나이로 어머니와 똑같은 폐결핵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아우, 왜 그래. 이 그림은 뭉크가 1893년에 그린 병실에서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실제로 그러니까 뭉크의 누나 소피에가 숨지던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그때 소피에는 늘 침대에만 누워 있었으니까 어느 날 이제 나 침대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보면서 아, 우리 같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나는 정말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에 죽은 소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왼쪽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뭉크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족들을 돌봤던 카렌 이모. 그리고 맨 앞에 이제 뭉크의 여동생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 속에 두 남자가 있는데 왼쪽에 뭉크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 울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벽에 기대서 울고 있는 사람이요? 저기 얼굴 없는 사람? 얼굴 없는 사람? 그림 맨 왼쪽에 벽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뭉크의 남동생이고 여동생 잉게르 뒤에서 얼굴 돌리고 있는 사람이 뭉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뭉크는 자기 얼굴을 정말 제대로 그릴 수 없을 정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누나의 죽음이 슬펐던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 건요. 가족들의 모습이 소피에가 숨졌던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뭉크가 그림을 그리던 시점의 가족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거든요. 어른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뭉크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사실은 그 순간 그 병실을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남길 만큼 이 소피의 죽음이 뭉크 가족들에게 굉장히 좀 큰 상처가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 아버지를 미치게 만들었다라면 누나 소피의 죽음은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뭉크를 패닉 상태로 만듭니다. 게다가 누나의 죽음 이후에 여동생인 라우라마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그 정도가 악화돼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이 여동생은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인 거예요? 이 여동생 라우라를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처음에는 정면을 응시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뭐 길거리에서 자고 있기도 하고 망상, 뭐 환영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하거든요. 또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는 이 여동생이 좀 조현병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병이 당시에는 아마 치료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입원 말고는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지금 뭉크가 그린 몇 점 봐도 다 죽음에 관한 거예요. 다 우울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의지했던 누나마저 잃고 여동생도 이제 미쳐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다음으로 죽게 될 사람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시절에 이제 매료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연애. 사랑. 그림 그려야죠. 그림이죠. 처음 시작은 이제 카렌 이모가 사실 틈틈이 집안일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뭉크가 그림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건축가가 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돼서 이제 그게 당시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업이니까 그래서 결국 뭉크도 아버지의 바람대로 기술 전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워낙 병치레가 잦으니까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어떤 결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적성에 안 맞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80년에 뭉크는 다니던 기술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다음 해에 크리스티아니아의 왕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화가로서 뭉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뭉크의 작품들이 공개되자마자 베를린 미술계가 정말 발칵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나중에 뭉크 스캔들이다라고 불릴 뭘 정도였는데요. 그렸길래 그래? 섬뜩해.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무서워. 저도 혹평할 것 같아요. 이거. 이건 환상이란 작품이고요. 난 좀 벌써 그래, 이거. 무섭다. 얼굴도 무섭고. 아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 저게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좀 바위. 섬뜩해요. 그렇죠. 삐에로 얼굴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그림들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다 암울해. 암울해. 어. 이거 그렇죠? 보고 간 사람 기분 찝찝해서 돌아갈 거 아니야. 맞아요. 뭔가 기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뭉크의 전시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악령이 들린 그림이다. 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요, 바로 그대로 지옥의 그림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기운에 전염될지 모르니까, 집에 안 걸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관람에 주의해야 그쵸. 한다. 집에 안 걸고 싶어. 게다가 독일 프랑크푸르터 신문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고상한 부르주아 미술가들 사이에 난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미술이 위험에 빠졌어. 이런 식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 당시엔 뭔가 아름답고 예쁜 것만 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 화가들도 이런 쓰레기를 당장 치워라 라고 화를 냈고 평론가들은 습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졸작을 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건 미술도 아니야. 미술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야기까지 근데 나왔습니다. 이런 거 지금 몇십억, 몇백억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사놨어요. 교수님 근데 베를린에서 뭉크의 샀어야 그림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혹평을 받았던 이유가 또 있나요? 뭉크의 전시회를 둘러싼 이런 격앙된 반응들은 다만 뭉크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미 굉장히 전통적인 아카데미 화풍하고 또 새로운 모더니즘 화풍이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뭉크가 불을 지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던 그림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 다르네. 아. 근데 너무 이해가 되게 되시잖아요. 친정부적인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 그림은 이제 안톤 폰 베르너라고 해서 전통 아카데미 화풍을 대표하면서 당시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적인 뭔가 그런. 그렇죠. 네. 굉장히 사실적인 역사화를 그려서 각광을 받았고요. 그럼 내가 봤을 때 그 추천한 사람이 아기가 있네. 너 한번 확 죽어봐라 하고서 추천한 것 같아. 싹을 자르려고. 이거 누가 그린 근데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요거 그림이에요. 사진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떻게 되니까. 네. 요거는 진짜 신기하다. 뭉크와 같은 선생님 아래서 공부했고요.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구스타프 벤첼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아 최소한 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요. 성이라도 보이잖아. 리얼하다 리얼해. 이런 스타일은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파리에서는 구스타브 쿠르베가 3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에 파리에서 유행했던 스타일이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30년 전이나. 독일은 모더니즘 화풍이란 어떤 미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독일에서 뭉크가 이런 그림을 선보였을 때 더 충격적인 반응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아예 다르네요. 너무 너무 다른데 그 전시회 중단은 뭐 누가 어떻게 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논란을 하니까 당시 이제 미술협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베를린 미술협회의 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폐쇄에 대한 찬성이 120표, 근데 반대가 10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뭉크의 개인전은 결국 일주일 만에 중단이 됐고 이것이 뭉크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작품을 둘러싼 이렇게 격렬한 반응에 대해서 뭉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충 만족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이란 했잖아요. 원래 한 10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시회? 한 3일 일찍 닫은 거 아닌가? 자, 뭉크가 이 일을 겪고 이모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광고는 바랄 수도 없답니다. 거봐, 좋아하잖아. 거봐. 이제 전시가 개막되고 새로운 경향 때문에 이성을 잃은 끔찍한 원로 화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 전시가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답니다. 하지만 젊은 화가들은 모두 제 그림을 아주 좋아해요. 와, 이 편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젊은 화가들이 뭉크의 작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 각인 됐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이렇게 그린 애 누구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독일의 혁신적인 신진 화가들이 모여서 기존의 미술을 거부하고 또 정부와 황실이 규제하는 어떤 제도권 미술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를린 분리파라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이창영 교수님, 이 뭉크 스캔들이 뭉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겠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광고 효과가 없었던 거죠. 엄청난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린 거고요. 사건 이후에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에서 연달아서 전시를 열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전시를 또 다시 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열었던 베를린 전시회에서는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은 그림으로요? 네. 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베를린 내에서도 현대 미술, 모더니즘을 갈망하는 화가들이 있었거든요.
사건으로 인해서 뭉크는 유럽 모두가 알게 되는 화가로 이제 격상돼 버리는 그런 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클래스가 달라져 버렸네. 쪽 미술 쪽 그 소비자들 귀가 얇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가 얇은 것 같아. 이렇게 뭉크 스캔들로 뭉크는 그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작가가 된 동시에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사조의 선구자격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들, 불안, 공포, 아니면 기쁨 이런 화가의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뭉크가 독일 화단에 충격적인 이슈를 던지면서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전시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93년부터 생의 프리즈라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의 프리즈를 두고 뭉크는 삶과 죽음과 사랑에 관한 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랑의 시작에서부터 소멸, 그리고 인간이 겪는 불안과 죽음 같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시리즈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뭉크의 생의 프리즈 연작 가운데 뭉크의 기념비적 작품이자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바로 이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규. 절규입니다. 와. 저게 1,3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이거 말고 이제 요거랑 똑같이 생긴 파스텔 스케치였거든요. 오일 스케치였거든요. 얘는 아마 값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냥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진짜 공포? 그렇죠. 절규는 현대 미술사에서 엄청난 화제와 영향을 미친 작품인 만큼 이를 둘러싼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규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테리. 미스터리가 있어요? 먼저 절규 속의 패닉 상태처럼 보이는 이 앙상한 모습의 남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고 있는 걸까? 뭘 보고 절규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뭉크가요, 해질녘에 한 언덕을 산책하다가 문득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이 그림에 담아낸 거거든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니면 그래서, 전쟁 아닌가? 환영을 벗다든가. 어. 이때 뭉크가 구체적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해가 질 무렵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빨갛게 변했다. 극도의 피로를 느낀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기댔다. 불의 혓바닥과 핏물이 검푸른 피오르 해안을 따라 퍼져갔다. 내 친구들은 공포에 몸을 떨며 뒤처진 나를 남겨두고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거대하고 무한한 자연의 절규를 들었다. 되게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뭉크가 남긴 글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요. 절규 속의 남자는 이 남자가 절규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갑자기 비명을 들은 거예요. 그 비명을 듣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귀를 막아도 비명 소리가 멈추지 않고 그림을 보면 남자의 어떤 절규가 눈과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서 마치 이 자연 온 세상이 절규하는데 그게 내 몸까지 뚫고 들어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지고 있는 노을의 풍경이 피처럼 보였고 그 자연이 절규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네요. 네, 그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죠. 아, 귀를 귀를 막고 막고 있는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구나. 유진 선생님, 그 당시의 뭉크의 그런 정신적 상태가 어땠던 거예요? 공황 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를 보면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 평범한 상황을 공포스럽게 핏빛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공황 발작의 증상 중에 하나고 공황 발작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지럽고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멈춰서서 난간에 몸을 기댔다도 아마 공황 발작의 그런 증상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메모뿐만 아니라 뭉크가 살아생전에도 계속 두통이나 어지러움, 현기증을 평상시에도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뭉크는 불안장애의 일종인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뭉크의 역작인데 이 절규가 발표됐을 때 당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미 조금 스타가 됐으니까 스타의 작품은 다 좋게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집에 걸긴 좀 그럴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이번에도 뭉크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요, 단순히 혹평이 아니라 정말 작가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네. 한 번은 절규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한 의대생은 뭉크가 미쳤다 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물이다. 이런 화가는 그렇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더는 그림을 못 그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외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작품 절규에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족들의 장례식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어. 뭉크의 어머니, 누나, 아버지의 장례식이 차례로 치러졌고요. 여동생 라우라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던 병원도 에케베르크 근처였습니다. 아니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왜 저기서 절규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쵸. 가족들의 장례식이 있었던 본인일 곳이고. 수도 있겠네. 네. 이 에케베르크 언덕은 뭉크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뭉크가 이곳을 배경으로 삼아서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와 진짜. 아, 저기서 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절규 속에는 또 100년이 넘게 풀리지 않았던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미스터리는 뭉크가 절규를 발표하고 나서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04년에 절규의 한쪽 귀퉁이에서 심상치 않은 의문의 아주 작은 낙서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낙서? 그 뭐야?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와. 근데 저거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절규가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낙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뭉크를 싫어한 어떤 관람객이 뭉크가 미쳤네 이러면서 작품을 훼손하려고 이제 일부러 거기다 써 넣었다라는 추측이 정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시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2021년에 낙서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와. 누구였을까요? 본인. 정답입니다. 낙서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림을 그린 뭉크 자신이었거든요. 너무 소름이야. 네. 그래서 2021년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적외선 촬영 기법을 통해 필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게 됐고요. 기존에 남겨진 뭉크의 필체와 비교를 해보니 이건 99.9% 뭉크의 필체가 확실하다라고 와. 현재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뭉크가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절규를 그리고 나서 뭉크가 그때 느꼈던 심경을 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거의 미쳐 있었다. 광기에 대한 공포가 비틀린 고개를 쳐들던 시기였다. 피 속에서 자연이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한계점에 와 있었다. 엄청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시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뭉크 자신도 내가 그냥 광기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작품에도 그런 낙서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